네, 안녕하세요. 자,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 세션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와 제주도 마을 규약 비교 연구입니다. 오늘 자장은 박경하 교수입니다. 박경하 교수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하 교수님은 중앙대에서 사학을 전공하셨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이시면서 한국주민자치학회 향약연구원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발제가 PPT인 관계로 먼저 발제를 시작하고 패널 분들을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자 이재섭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이재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주민자치의 표준조례와 제주도 마을 규약을 비교한 연구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왜 이런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지역학, 사회학을 베이스로 해서 제주 지역에서 마을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마을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의 어떠한 그 권력 구조라든지 마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활동적인지 그런 측면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 규약을 보게 되었고요. 저는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사실 약간 좀 의미한 뜻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마을의 자치를 경험해 보기 위해 들어갔다기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실제 마을의 주민자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게 실제 마을의 경영과 마을의 관리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좀 점점이었습니다. 느낌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제주의 사례와 특히 이제 표준조례, 특히 어제도 이제 한번 저희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주민자치 표준조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어서 저도 거기서 많은 영감들을 얻었는데요. 오늘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 목적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표준조례와 마을 규약을 비교해서 결국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했고요. 사실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서 도입되었다라고 하는데, 현행 운영을 보면 행정기관 주도의 설치라든지 제한된 의사결정이라든지 낮은 자발성과 자율성으로 많은 비판들, 어제도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갤럽에서 진행했던 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2022년 조사에 보니까 주민자치의 인지 수준이 53.8%.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한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20% 미만의 어떤 낮은. 근데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제주도에서 혹시 마을회 혹은 리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회를 묻는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인지 수준은 거의 100% 혹은 90%대가 나오지 않을까, 혹은 또 내부적인 세세한 내용들도 최소한 20몇 프로보다는 높은 50, 60, 70%대의 응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마을마다 좀 상이하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의 정의와 기본 원칙, 운영과 기능 등등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계신 그 주민자치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미 원고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가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표준조례와 마을 규약이 어떻게 같고 다를까라고 했을 때, 그 표준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40조에 근거해서 면, 단위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면, 제주도 마을 규약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공동체 질서 유지, 상호 부조, 분쟁 조정, 공동자원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서, 사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민들 간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쌓여온 거고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문자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관습적으로 쓰던 것들이 많이 이제 규범화된 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표준조례 같은 경우는 행정과의 협력, 운영이 좀 더 핵심적인 키워드라면, 마을규약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향촌 질서를 기반으로 제주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그 마을 단위로 토착화되어서 특히 이제 제주도는 해녀 공동체라든지 어업 공동체 어떤 그 공동체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특수성을 반영해서 규약으로 발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뭐 법적 근거, 성격, 운영 주체, 주요 기능, 참여 방식, 재정 기반, 규율, 제재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이 표를 한번 보셔도 이 안에서도 사실 상당히 다름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제주도 마을규약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요. 성격도 사실은 제도화된 법정기구 대 자생적인 주민자치 규범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운영 주체인데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혹은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라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인데 이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규모가 다른 마을들마다 더 작은 규모에서도 이런 공동체와 규약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좀 뒤에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촌계라든지 마을 안에서도 목장계, 수리계, 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제 과거에는 사실 물 쓰는 것 자체도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마을마다 그런 것들이 촘촘히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안에 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마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특히 이제 참여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주민자치의 표준조례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 추첨.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공개 모집에서 원서 넣고 추첨을 당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에는 제가 떨어져서 사실 지금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뭐 좋게 보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에게 저는 주민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위촉되는 위원들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 마을의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로 갈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다면 제주도 마을규약 같은 경우는 뭐 세대나 가문, 연령 중심의 전통적인 참여 구조를 띠고 있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의 흐름 속에서 2000년 이후에 마을규약을 계속 개정하면서 새로운 흐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가장 큰 차이가 재정 기반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이라든지 참여 예산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면 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자원의 수익이나 회비, 노동력의 제공 등이 그 기반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많은 마을들도 동일한 그 마을 규약이나 마을의 공동체 혹은 자치를 꾸려가지는 않지만 잘 되는 마을들을 보면 그런 흐름들이 좀 눈에 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 공동체에 규약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규율과 제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표준조례 같은 경우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규정, 행정적인 통제를 한다면 제주도 마을규약 같은 경우는 규약 위반 시 벌금이라든지 노역 혹은 배제의 차원에서 이런 전통적인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의 표준조례 같은 경우는 뭐 설치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보양 이고요. 설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40조 구성 같은 경우는 읍면 동장이 위촉하고 지역에 따라 최근께 이제 1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뭐 기능은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다. 뭐 위원회 자격은 이렇다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 저는 미리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공고가 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주민들에게 그 기회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제가 급하게 또 그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하고 원서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 구성과 그런 측면에서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장치일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민자치의 표준조례의 문제점과 한계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일단 행정주도로
그러니까 내가 주민인 내가 주민들과 함께 이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주민의 자발성과 자율성, 자주성 미흡으로 회의 설립 혹은 운영이 주민의 자율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설치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내 개인적인 시간을 빼서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나는 우리 동에 행정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주민 대표성의 약화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 선출이 공개 추첨 제도는 행정기관장의 위촉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 구조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위임되지 않고 행정구역 단위에 구속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요. 제가 2년여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정말 핵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사례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별도의 또 임원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긴 하지만 그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주민 안에 친목 모임 정도를 언제 할 거냐, 무슨 돈으로 할 거냐의 정도이지 실제 동해 행정이라든지 혹은 주민의 필요를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조례상의 문제점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행정에 종속시키고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될 혹은 운영되고 있는 전 좀 심하게 말하면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지 않나? 동장님 오시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동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야 회의가 시작되고 동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회가 시작하지도 않는, 물론 이제 동장님이 안 되시면 일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동해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이냐 혹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2년 동안 단 하루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뒤에서도 계속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구 규모와 주민자치회 운영의 문제점들을 한번 좀 문제제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단 제가 나기는 서울에서 났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났는데 그 서울 지역에도 뭐 더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겠지만 동에서 가장 많은 인구 중에 하나가 서울 은평구 역천동이더라고요. 역천동에 4만 명이 넘는. 근데 여기도 이제 하나의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제가 밥 먹으러 자주 가던 삼청동, 종로구 삼청동은 2,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더라고요. 근데 이 두 곳에서 동일한 주민자치회 혹은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4만여 명이 넘는 곳. 그리고 또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뭐 이동 혹은 노형동 들어보셨을 텐데 연동, 아라동 여기는 굉장히 인구가 많아서 4만 명, 3만 명 후반대라면 여기 도두동이라는 곳은 2,000명대고요. 제가 오늘 또 이 뒤에 이제 사례로 드러낼 봉계동은 5,000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같은 규모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와서 주민자치가 가능할까? 하는 지점들이 저는 좀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좀 제주도 마을 규약, 향약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먼저 총계와 향해를 들 수 있는데 총계는 조선 후기 민중의 자치 조직이었고 향해는 제주도의 특색 있는 마을 자치 조직이었는데 제주도의 향해가 마을의 민중이 중심이 되는 자치 조직으로 유교적인 이념과 민중의 토속 신앙이 조화와 융합을 통해 마을 공동체 자치적 전통들. 그러니까 여전히 제주도에서는 유교적인 의례도 마을에서 지내는 곳들이 많고요. 이 토속 신앙들 이게 좀 약간 그 유교적인 의례들은 남성이 중심적으로 그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 토속 신앙들은 여성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특색이 있긴 하지만 그 마을 자치가 잘 되는 마을일수록 이 죄가 없는 마을들은 없더라고요. 재래 공동체로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재래 공동체가 사실은 주민자치의 활성화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유교적 형천 질서와는 다르게 어촌계, 해녀 공동체의 문화와 공동부역을 기반으로 자연적으로 공동체적인 성향을 띠고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촌계나 목장계, 수리계 등이 어촌 마을 단위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모든 마을이 뭐 이 어촌계와 목장계, 수리계가 다 있는 게 아닌 게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일지라도 우리 마을에 바다가 없는 마을도 있고요. 우리 마을에 목장이 없는 마을도 있고요. 수리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약간 무색해진 게 지금 뭐 상수원이 워낙 잘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근데 여전히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이런 수리계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자치 중심이라는 특성도 있는데 리나 자연마을 단위에서 각각의 고유한 규약이 존재하고 리민총회를 통해서 규약 제정, 개정, 리장의 직접 선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도 마을의 규약을 살펴봤는데 주로는 주민의 어떤 자격과 권리를 이 규약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안에 또 리민의 의무는 무엇인지, 또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주도의 많은 마을들은 이게 굉장히 중충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 마을회가 있고, 뭐 개발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세부 조직들. 그러니까 마을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 하나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 작은 규모에서도 별도의 규약과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마을의 자산과 재정 문제들. 이게 뭐 많은 마을일수록 더 많은 갈등 구조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더 많은 촘촘히 의사결정들과 감사 체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재산의 사용과 분배, 운영비, 회계 처리 등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뭐 제주에 내려오시면 한 번씩 다 보셨겠지만 수많은 풍력 에너지들이 마을 단위에서 과거에는 큰 회사들이 땅을 임대해서 들어왔다면 마을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첨예의 갈등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무임승차의 논의들이나 이제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마을 내에서 이게 행정과 연결되지 않은 마을 자치 구조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특색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마을 사업 및 행사, 그다음에 상부 상조 및 협동 의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주 마을 규약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표준안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 있지만 마을마다 상이한 규정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거론했던 내용들은 어느 마을이든지 이 내용들을 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준수하지 못할 시 행위의 규제 조항을 두어서 마을 일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마을 리민의 자격들, 그러니까 내가 주민등록만 옮기면 마을 소속의 마을 주민이 될 수는 있지만 마을회에 참여하는 것은 별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마을 규약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이어온 향약이지만 그 향약이 전통의 향약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측면에서 계속 접합되면서 그 제주도 마을 규약들을 이제 전수조사했던 연구를 보면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절차들이 있어 왔고요. 특히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에 간습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을 문서화하는 작업들을 뒤늦게 한 마을들도 있었고요.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2020년 이후에 계속적인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흐름들 속에서 마을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좀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뭐 다 제주에 오실 때 어마어마한 멋진 건물을 보러 오시지 않으시잖아요. 자연 환경을 보러 오시는데 그게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이 마을 향약 안에서도 마을 규약 안에서도 이 자연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뭐 쟁점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라든지 경관 보전, 공동자원 관리, 마을제 규범, 축제 운영 등이 마을 규약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총회 마을회를 통해서 이런 규약을 재개정하고 마을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아주 실질적인 문제이죠. 마을의 뭐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마을 청결, 관광객 규율, 주민 간 갈등 조정 등 실생활 문제부터 공동자원의 운영과 관리까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잘 작용되기도 하고요. 그 애월의 한담 해변도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는 기존의 원주민이라고 하죠.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와서 관광지가 워낙 훌륭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쓰레기도 한번 늘어나면서 한 분, 두 분 이사 가다가 이제는 원주민이 남지 않았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요소들에서 마을이 좀 일치 단결해서 마을의 규약과 마을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마을 규약의 장점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의식과 생활 밀착형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율적인 문제 해결, 이것들을 뭐 읍면동 사무소에다가 이것 좀 해결해줘 라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 그런 측면들이 좀 특이하고요. 특히나 이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규약의 규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관계들이 사실은 되게 애매한데, 이주민 같은 경우는 와서 본인의 의무보다는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경향도 많고요. 특히 이제 불편할 때는 얘기하지만 필요할 때 참여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장님들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다 보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주민들을 쫓아내는 건 아닌데 그들이 와서 참여하진 않으면서 본인의 목들만 얘기하신다. 그럴 때 참 난감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갈등과 위기, 복지사안 등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자발적인 규칙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특성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점은요, 이제 폐쇄성과 배타성. 사실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은 거기도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이고 배타적인 공동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이게 또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고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는 호라고 하죠. 호. 가구 단위로 의사결정권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성평등이나 세대 다양성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이 부분도 여전히 계속 개정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의 경직성이라든지 과거의 권력 구조들이 유지되는 부분들. 이거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마을에서는 큰 몇 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구나. 이 권력의 구조는 그대로 있구나. 라는 경험들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도의 마을 규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리해와 주민이 이제 협력해서 마을의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쨌든 제주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설립 주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대표성과 참여 방식, 자치 활동, 의사결정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율성과 자발성, 시대가치 반영 부분인데 앞에서 다 논의된 바가 있고 이미 제가 글에 올려놓은 부분이라서 이건 좀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토대로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자발성과 자주성, 자율성을 이 표준 조례와 마을 규약으로 좀 비교해 보니 그래도 마을 규약이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표준 조례에 비해서는 자발성, 주민 스스로 규약을 제정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개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주성도 직접성과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훨씬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자율성도 마찬가지로 마을 특성을 존중하고 외부 간섭이나 동의라든지 읍면 사무소의 간섭을 덜 받으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만 동에서도 함부로 이 마을회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제주도의 마을 규약이 갖고 있는 장점들은 우리가 이 표준 조례를 혹시 뭐 개정해서 쓸 건지 혹은 뭐 다른 방식을 사용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점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맘대로 그냥 작성을 해보았지만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기존의 내용들을 한번 해보면서 주민자치회의 기본 원칙, 그다음에 운영과 기능, 역할 등에서 이 9가지 항목들에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와 마을 규약이 갖고 있는 어떠한 흐름들 속에서 뭐 마을 규약이 완벽할 수는 없고 여기서 단순하게 제가 X표와 세모와 동그라미로만 해놨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들은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마을 규약에 훨씬 더 잘 담아내고 있다. 이거는 좀 이걸 좀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개의 마을만 좀 현황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규약과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첫 번째가 이제 봉계동이란 마을인데요. 이 봉계동이란 마을은 5,000명 정도 동단위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마을은요, 재미있는 것이 지금은 마을이 좀 더 커졌지만 과거 한 20년, 30년 전에는 한 3,000명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이 안에 작은 5개의 자연마을들, 봉계동, 동해천, 서해천, 명도암, 용광동이라는 곳이 있고요. 요 안에서 굉장히 끈끈한 그러니까 통단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요. 그 외에 두 가지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기구가 있고 주민대책위원회라는 과거 이제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들도 이 자연마을에서 추천한 우리 작은 자연마을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협의체의 개념이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두 위원회, 협의체와 대책위원회의 사람들이 사실은 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리더들이, 각 자연마을의 리더들이 이 세 개의 단체에 움직이는데, 공식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협의체의 대표격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빨간색으로 표기한 주민대책위원회,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가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오랜 주민들의 투쟁 끝에 이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장 힘이 센 데가 주민대책위원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봉계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주민자치가 좀 덜하다면, 동해천, 서해천, 명도암, 용강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가 200명에서 한 300~400명 선이다 보니까 제가 마을 회장님들을 찾아뵙고 하다 보면 여전히 실질적으로 리단위보다 더 끈끈한 주민자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 안에서 보시면 각각의 마을들이 별도의 마을 규약을 혹은 정관을, 회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보다 더 많은 회의 수당을 주면서 마을이 운영되기도 하고요. 더 많은 예산들이 운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도리인데요. 하도리 같은 경우는 약 1,800명 정도의 리 단위의 마을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자읍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자읍에 만들어져 있는데, 하도리 같은 경우는 그보다 작은 급인데, 이 안에도 1개 행정리와 7개 자연마을, 8개 회관이 있는데, 하도리도 7개 자연마을에 별도의 동장들이라고 하죠. 동장들이 있고, 그 동장에 의해서 별도의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동 단위에서의 마을 규약이 있고, 하도리라는 하나의 큰 단위에서의 마을 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 대표들, 뒤에서 보시면, 동의 대표들과 그 회장들과 개발위원들이 전체의 하도리라는 하나의 마을회를 꾸려가는 주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대표들이 모여서 큰 규모의 리를 운영하고요. 이 리장은 투표에 의해서 뽑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봉계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뽑은 대표가 또 마을 전체의 연합대표가 되고 그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받는 식의 주민자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하도리 같은 경우는 더 작은 인원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이어온 자연마을의 전통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그래도 이제 마라도 사례를 넣었는데요. 마라도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히 마라도만의 사례는 아니고요. 제주의 많은 마을들이 드러내는 사례이긴 또 한데, 소규모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문제가 또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4만 5만 명인데 내가 이 마을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혹은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때 이게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주민 주체적 의제를 설정하려면 그때도 사실은 인구도 중요하고요. 최소한의 행정 개입들, 그러니까 행정에 의한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어떤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안정적인 자치 재정인데,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 무시될 수 없는데, 그 경제권을 행정에서는
지고서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농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마라도의 사례가 주민자치가 소규모 공동체나 평등과 직접 참여, 주체적인 의제 설정, 자율적인 규약, 안정적인 재정, 지속적인 자기통제, 최소한의 행정 개입 등의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이 마라도의 사례뿐 아니라 제주의 많은 마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마을 규약 같은 경우도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주민 자격에, 그다음에 선거, 피선거권 문제, 자산 청구권, 성평등, 환경권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주민 중심의 개정이나 뭐 직접적인 민주적 절차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라든지 자치권 주민 참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표준 조례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감히 해보자면 관치 중심적인 문제점을 좀 도출해서 이상적인 모델들, 정말 자발성과 자율성과 자주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행정과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들, 그다음에 주민 참여 및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그래 보이진 않는다. 물론 지금 제주도의 마을 규약도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있고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간에 서로 이렇게 좀 배우고 따올 것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는 제주도의 마을 규약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섭 오늘 발표자에서 양력 소개를 제가 못했는데요.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되나요? 이재섭 교수는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 연구센터 지금 교수로 공동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대를 나오고요. 제2대에서 문학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경북대 명예교수이신 김석대 선생님 오셨습니다. 지금 상당한 원로급에 속하시는데 아주 정열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주민자치에 관련된 그 사상적 측면 이런 연구들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이분 역시 우리 주민자치 멤버다, 고정 멤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홍진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정치경제연구학과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한국행정학회 지역 부회장으로 지금 계시네요. 네. 네. 작년까지 하셨군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도 역임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김선명 순천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연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다 받으시고, 이제 최근부터는 우리 주민자치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주민자치학회 파트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자치학회 같은 경우는 무제한 발표 토론을 하는데, 여기는 시간을 80분만 주어졌어요. 11시 20분에 끝납니다만 그래도 11시 30, 40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표 토론 준비를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요. 미안하지만 10분 이내 8분 정도로 얘기하시고 또 오늘 보니까 플로어에서 질문 주실 분도 많이 있으니까 8분 정도, 7, 8분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제 말씀드리면 이 제2도 쪽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년 전에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진짜 오늘 발표자가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2도의 그 주민자치는 조선시대 향약부터 이어서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켜서 나가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지역입니다. 지금 그 자체가 지금 주민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성, 뭐 이런 등 민주성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까딱하면 이게 또 단점이 폐쇄성과 이 배타성이 그런 의미에서 또 강해요. 이래서 모범사례 그 육지 쪽에도 같이 확대할 수 있는 이게는 쉽지 않은 이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생활 공동체도 유지하지만 경제 공동체도 됩니다. 농업이나 어업이나 공유지를 지금 우리 발표자께서 이 공유지 관련된 연구소에 공유지 및 지속가능 연구소에 계시지만 타 지역과 다르게 공유지가 많아가지고 이 공유지에서 그 임대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회비도 사용료를 걷기도 하고 해서 그 경제적인 이득도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1년에 1,000만 원씩 받아요. 그 다음에 니에 총무도 3,000만 원씩 되는 연봉을 이 마을에서 그대로 줄 수 있어요.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외지에서 간 사람들은 이분들이 걷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회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상당한 배타성 때문에 쉽게 접근은 안 되지만 그 주민자치에 대한 가치,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석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석태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특히 현장 경험을 발표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논문보다 좀 더, 제주도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쪽에 별로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주민자치라는 말을 쓰는 게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이게 주민자치라는 어떤 숭고한 아주 고급 가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오용하는 그런 게 주민자치센터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고 또 현재까지 주민자치에 가는 거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종래 가짜 주민자치 같은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제가 토론을 맡으면서 이런 가짜지만 가짜 주민자치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면은 진짜 주민자치를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서 상당히 이의가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주도의 이런 말 규약이 행안부의 표준조례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월하다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양쪽 다를 다 알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반영시키는 그런 노력을 안 했느냐. 10년 이상 이런 표준조례를 운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을 특성을 좀 더 반영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제주도 마을 규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하면은 토커비를 소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주민자치에 대한 사회학적인 관찰을 아마 처음 시작한 사람이 토커비일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토크빌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토크빌은 물론 주민자치라는 말을 사용한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라는 말은 거의 19세기 말에 일본 학자들에서만 나온 거고, 토크빌은 이제 거기에 뭐 타운 아니면은 커뮤에서의 생활의 모습, 이걸 보고 사실 주민자치 이론을 나름대로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토크빌이 얘기하는 주민자치는 제도에 의한 게 아니고 섭속, 모레스, 헤비트 마인드 하는 이런 전통에서부터 나온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속하고 결합해야지 이게 주민자치가 되지. 이런 뭐 제도만으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는 마을규약 이런 섭속을 운사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이런 마을규약은 뭐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습 헌법상에 인정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거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의 기능 문제하고 관련된 건데요. 제주도의 마을규약은 주민자치의 표준조례에서 나온 기능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2013년 지방분권법에 나온 주민자치의 기능하는 게 뭐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마을계획 이런 정도밖에 거의 없어요. 사실 빈 거죠. 뭐 주민 화합을 위해서 아니면은 실제적인 계획을 하기 어려운 그런 마을에서 마을 계획을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기능 그 자체가 너무 허약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냐. 주민 자치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의 어떤 치안 문제, 안전 문제, 소방 문제, 아니면 교육 문제, 이런 게 지방자치에서 핵심인데, 이게 다 빠져가지고 거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지역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게 경찰의 경우는 의용 자율방범대로인데, 소방은 의용 소방대 이런 거로 사실 지역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일을 했는데, 이건 또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어요. 자율방범대도 인원이 한 10만 명 된다 그러고, 의용소방대도 한 10만 명 된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이게 최근에 와서 계속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의 기능으로 보면은 이런 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데서 주민이 참여할 그런 의향이 뭐가 있겠느냐. 뭐, 빈강정 같은 이런 데 주민자치에 참여할 그럴 과연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게 우리 옛날 전통적인 것하고도 또 거리가 상당히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 정리의 경우는 이것보다 기능이 훨씬 더 많은 거로 그렇게 봤고, 이런 게 결국 이제 중앙부처 내에서의 칸막이 현상 때문에 자치제도과에서 자기의 업무로 보는 그런 정도에서 주민 자체를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토크빌이 타운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유가, 뭐 한마디로 해서 참여 안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타운이 그만한 거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면은 좀 기능이 커져야지 주민자치가 실질화될 수 있지. 현재 같은 거에 주민자치의 기능으로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회 이런만 주민자치인 것에 그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자치를 이제 보는 관점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참 다른데요. 이 논문 3쪽에 이제 이걸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한국 민족 문화 백과 대사전에서 이제 정의한 거하고 다른 한쪽은 주로 주민자치 연구자들이 정의한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백과사전에서의 정의는 일반적인 법적 제도적인 그런 의미에서 자치고 그리고 또 일본의 학자들이 독일로부터 받아들인 그런 개념으로부터의 주민자치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연구자들이 하는 주민자치의 정의는 주로 사회학적인 그런 관념에서의 자치. 그러니까 이런 자치는 사실 공동체 같으면 다 있는 어느 공동체나 다 있는 옛날 부족 사회부터 해서 뭐 예를 들어 중국의 소수민족들의 공동체라든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의 공동체라든지 뭐 중동의 부족들의 공동체가 이런 건 다 있고 어느 정도의 다 이런 자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의 이제 자치하고 우리의 현재 단체 자치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잘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속에서의 공동체 자치하고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조화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개가 사실 법적인 측면하고 공동체적인 측면이 잘 결합이 돼야지 옳은 주민자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모델로서는 미국에서 홈룰이라든지 뭐 스위스의 게마인드라든지 칸톤의 자치 이게 결국 우리 모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정례가 우리 주민자치의 모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측면하고 공동체적인 측면 이게 이제 결합되는 이제 그런 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주민자치의 근거법은 특별법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인데요. 사실 이 법은 이제 특별한 그런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하고 관련해서는 일반법은 헌법이나 아니면은 지방의 자치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민자치에 가는 거는 이런 정통적인 우리 법 체계에서 적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자로 호적에 올리기 어려운 서자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발표문 보니까 토코빌은 마을을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유일한 결사체라고 묘사해 있는데 제이도의 리에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발표 주제가
이게 사실은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석태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지 지금의 주민자치는 가짜 주민자치 아니냐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 자연 발생적으로 됐지만 그 구성에서의 자발성, 그 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에서의 그 자주성, 그 다음에 규약을 자유롭게 만들고 운영하는 자율성, 이 세 가지를 지금 제주도는 다 가지고 있어서 뭐 정부에서 관여할 이유가 하등 없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제주도 자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저 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지방을 내다보는데 여기는 제일 밑에 기층에서 위를 올려다보기 때문에 뭐 사실 비교할 가치가 없는 이런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제가 듭니다. 자, 토론 감사드립니다. 요 순서의 발표문 순서에 따라서 제가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창동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찬동입니다. 이재섭 박사님 발제가 굉장히 통찰력을 주고 아주 재미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를 연구해 오면서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 나갔던 뭔가 이 부분에 탁 이렇게 빛을 착 비춰주는 사례가 제주도의 이 마을 규약 사례다라고 하는 점에서 내용 자체도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행안부의 지금 표준 조례를 지금 시대적인 과제는 아무튼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느냐, 그냥 이론적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운영해본 현실에 기반하면서 바꿔낼 수 있는 제도 설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차관점을 주는 글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좋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안부 표준조례라고 하는 것과 제주도 마을 규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는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하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지 않을까. 망원경으로 들여다봐가지고는 세포 안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부분을 행안부가 막 보려고 막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잘못 규정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 단위 안을 이렇게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내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제주도의 이런 사례들은 아주 유익한 사례다라고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국 이 주민자치 중앙회도 그렇고 주민자치 학회가 공동체 단위의 세포 안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과 행정과 국가와 이런 관계 시스템 속에서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제도 설계가 되고 구축되어 나가야 될 건가 하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정책 제도들, 대안들을 만들어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과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골프를 치다 보면 파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파포 자리에 두 번째 딱 그린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게 파온이 안 되어졌던 거죠. 근데 파온을 딱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주도의 이 사례가 지금 제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 마을 규약은 이게 법이거든요. 규정이거든요. 주민자치를 뭐로 봤냐라고 하면 법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 부분도 통찰력이 있는 거다. 그러면 행안부 표준조례는 주민자치를 뭐라고 보냐니까 조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를 보는 데 있어서 이 관점이 다르면 전혀 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마을 규약, 우리 제주도 얘기는 공유지가 있어요. 공유 자원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있는데, 행안부의 표준조례는 권력이에요. 그리고 관료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관리할까에 초점이 가 있는 부분도 대조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이 제주도의 마을 규약은 개인들을 어떻게 보면 주권자로서 인간으로서 존귀하게 보는 데 비해서 이 행안부의 표준제를 이스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대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주도 마을규약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면서 뭔가 여기서 공유의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행안부의 표준제는 관료가 설계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주민자치 표준조례와 제주도 마을 규약의 비교 연구할 때 이 두 가지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하나는 망원경, 하나는 현미경. 그리고 이 두 가지 대주되는 부분들, 강조점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주민자치중앙회에서 계속 해왔던 게 뭐냐니까 행안부 표준제를 평가를 했잖아요. 9가지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제가 그냥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그 평가가 마이너스 36.91이 있잖아요. 이 9가지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완전히 이쪽으로 딴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옵이 나고 해저도 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 마을규약은 제 생각에는 플러스 한 20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석 우리 선생님은 한번 나중에 이게 몇 점 정도 될 건지도 한번 뒤에 표로 이렇게 분석을 해줘가지고 아주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토론문으로 제가 들어가면요. 첫 번째가 비교를 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우리 전상기 회장님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실질화 할 거냐, 뭐 이런 연구들을 엄청 해오셨는데, 뭔가 우리의 기반 속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로의 개혁, 제도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좋은 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그러면 잘못되었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자치의 주인이 주민이 아니다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막 무관심하게 있기 때문에 실질 자치가 어렵다든지, 또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규모가 이게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재석 박사님께서 이 글을 쓰시면서 연구 질문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과연 무엇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주민자치 제도를 자치답게 새롭게 설계한다고 할 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설계 요소, 설계 철학, 이런 문제점들을 잘 제기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런 행안부 표준조례와 제주도 마을 규약에 있어서를 들여다보면서 주민자치의 개념, 원칙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주민자치를 설계해 나간다고 할 때 가장 중심된 개념이 뭘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9가지 기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근본적인 차이는 친밀성인 것 같아요. 친밀성, 공동체 자치가 되려고 하면 친밀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있어서도 공동체가 뭐냐라고 할 때 유대감과 호혜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들 간에 유대감이 있어야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고, 공동체가 되어야 이게 자치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건데, 행안부 표준제는 이런 거는 그런 걸 전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이 친밀성이 되려고 하면 규모 문제가 당장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규모가 이게 뭐 우리처럼 읍면동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게 주민자치의 본질에 아무리 접근하려고 하더라도 안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공동체 연구들을 쭉 하다 보면 친밀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제주도 사례에서도 얘기했지만 폐쇄성으로 이어져 가지고 건강한 사회적 자본이 못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 공동체는 자칫 잘못하면 퇴행적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 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는 친밀성을 가지면서도 개방성을 가지고, 개방성을 가지면서도 공공성을 가지는 주민자치를 설계를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건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종교 공동체, 그걸
공동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본질을 커뮤니티 처치 이런 미국 쪽의 개념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앞에다 커뮤니티가 붙어 있어서 우리 한국은 보통 교회 하면 큰 조직 뭐 이렇게 몇천 명 이렇게 되니까 조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처럼 막 이렇게 성장하고 막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이 한국의 종교 교회 공동체에 잘못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권력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제왕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단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이게 폐쇄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교훈을 우리가 한국 사회에 좀 영역은 다르지만 공동체적인 거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공공적인 자원을 세습을 하면 되냐 이런 문제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규모가 친밀성을 가지고 유대감과 후회성을 가지는 이런 조직이 규모가 커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 문제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데 미리 좀 생각을 해요. 규모가 커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럴 때 제왕적이 되거나 아주 권위적이 되거나 혹시 뭐 제주도의 그런 마을 규약이나 리자치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없을까? 예를 들면 거기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든지 구성원들의 기본권이 억압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지. 일본은 이미 정례회 연구를 통하여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뭐냐 하니까 그전에는 일본의 정례회가 임의단체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아주 권위적으로 운영이 돼도 문제 없었어요. 근데 헌법적인 가치에 반하는 주민자치, 지금은 일본의 주민자치도 공공적인 개입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 운영 안 되면 그 주민자치로서 이렇게 정례회로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 국정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게 제주도의 주민자치 혹시 사례들 중에서 그런 아주 권위적이거나 제왕적이거나 폐쇄적이거나 이런 현상도 한번 관찰을 해 주셔서 우리 여기 주민자치 중앙회가 한국의 주민자치를 설계할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제주도 사례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잘 들여다보세요. 아주 규모가 250세대 이하라든지 이런 데는 250세대 이상은 공공적인 개입이 공공성의 개입이 들어가는데 25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입대위원들이요 15년 20년 되는데도 계속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물론 형식은 투표도 하고 과반 이상 돼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했던 사람이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투명하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여기도 이렇게 뭔가 감사라든지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게 자치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그냥 자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과의 시스템 상에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성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되는 거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주민자치학회에서 주민자치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연대성, 보조성, 공동성 얘기했잖아요. 연대성, 보조성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를 볼 때 그 주민자치 내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구조에서도 이게 자치답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9가지 기준들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주민자치학회 대단하다. 어떻게 이 공동선, 커먼굿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딱 집어넣었을까? 제가 감탄을 새롭게 했었는데요.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기반 이거는 주민자치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 관료제, 우리 정부 여기서도 공동선을 어떻게 추구할 거냐 정의만을 효율만을 추구할 거냐 전체만을 추구할 거냐 그게 아니라 개개인들 이렇게 하다 보면 편차가 막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게 이게 불평등의 문제들 불균형의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들 지금 풀어내지 못하는데 이거 풀 수 있는 답이 공동선이라고 커먼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굿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선에 대한 걸 좀 찾아봤어요. 이쪽 연구가 또
기독교 쪽에서 상당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공동선은 뭐냐 하니까 전체와 개인을 조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구분을 하냐 하니까 공익이나 공공성, 우리는 행정학을 해왔기 때문에 공익, 공동성, 공공성 이거 강조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해왔고, 공동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동성에 이게 강제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를 이렇게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가지고라도 개개인들의 이 부분들을 조금 억압하더라도 괜찮다,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앞에 공공성의 앞에 공은 퍼블릭이고 두 번째는 커먼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공동선은 전체도 유익하지만 개인의 유익을 더욱 중시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와 개인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주민자치에서도 요구되는 거지만 국가도 사실은 공동체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요구되는 거고, 공동선은 특히 공동선이 더 요구되는 거는 시민사회 영역이다. 정부 영역에서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우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시민사회 영역에 있어서는 공공성보다도 공동선을 우선하는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이미 이렇게 이런 쪽을 이렇게 조직신학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선은 개인들이 서로의 유익을 소중히 여기면서 전체 유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전체 이름으로 개인의 선을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을 알고, 공동선은 전체와 개인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고, 헌법 가치에서 이게 구현이 사실은 돼야 되는 거다. 역사적으로는 보면 공공성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주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성이나 공익의 약점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선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공과 사를 어떻게 그러면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우리가 주민자치를 설계해 나간다고 할 때에 제도적인 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두 거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 하시는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거 마지막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분석을 표 4하고 표 5로 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우리 주민자치학계에서 9가지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해보니까 이 행안부를 들여다보니까 마이너스 36.91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했는데 제주도 마을규약은 대체로 충족을 시키고 있다 하는 그를 이렇게 제시해 준 것도 아주 의미 있는데, 공공성과 공동성은 삼각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주도의 주민자치를 이 두 가지를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한번 여쭤보고 싶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주민자치가 마을규약과 같은 주민자치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스카폴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보면 이게 지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해주는 역할만 하고 쏙 빠져줘야 된다. 행안부의 역할은 그렇게 해주고 빠져줘야 되는 거지. 그게 지금은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이거를 지지대는 빠져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이재석 박사님께서는 이 자율, 자주에 기반한 주민자치 만들자 했는데 9가지 기준에 기반한 주민자치 제도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시스템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행정과 자치와의 관계의 문제들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은 수직적이라고 하면 수평적인 역할 분담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설계하는 공무원, 관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관료는
옛날 같으면 왕정의 관료제나 뭐 귀족정의 관료제, 엘리트들의 관료제가 아니라 이 관료들의 마인드와 철학 자체가, 주민자치에 대한 철학 자체가 주권자인 주민들의 공복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공공성과 공공선을 위하여서 자신의 직위와 생명을 정말 걸 수 있는 그런 관료들을 양성을 해놔야 이런 제도 설계가 가능하지,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제도 설계 막 정책을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이면에는 앞으로 10년 뭐 이상을 내다보면서 그런 자치의 문화와 자치의 이런 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들을 형성하는 데 투자를 해놓고 또 시민들이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뭔가 굉장히 이게 쉽지는 않은 작업인데, 아무튼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경험이 안 되면 이 문제 풀 수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굉장히 유익한 발제, 너무 통찰력을 주는 발제. 그리고 끝에 아까 세 가지 구자업, 하조리, 봉계동은 제가 가본 것 같아요. 거기 막 이렇게 쓰레기 뭐 처리하면서 그 약간 이 제주도시에서 약간 동쪽인 거다, 그죠? 그쪽도 가보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마라도 사례들 아주 유익한 사례, 너무 그 내용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회장님이 11시 40분에 기조 강연이 있어서 30분 정도는 끝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근데 시작할 때 제주도 사례를 20점을 준다 그랬어요. 플러스 20점. 네. 근데 그건 제가 좀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80점은 받아야 돼요. 아니, 왜 좀 40점이 만점 아니에요? 뭘, 40, 몰라. 40 아니, 만점. 근데 A, B, C, D. 응. 플러스 100점, 마이너스 100점 사이에 와.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9가지의 우리 주민자치 전 회장님이 제시한 9가지 그 요소 중에 다 동그라미를 치고 지금 말했듯이 공공성과 공동성만 삼각표를 쳤어. 2개만 쳤으니까 프로테지스트 아니면 80점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난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어쨌든 뭐 다 대답할 수는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고, 그래도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여담 하나 드릴게요. 김찬동 교수님과 관련된. 작년인가 우리가 그 제주도에 금왕리를 아주 잘 되는 금왕리를 방문을 했는데, 그 리해죠. 리해 부녀회장이 우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부녀회장이 너무 막 잘하는 거야. 왜? 자기네는 스스로 주민자치를 해왔기 때문에 질문을 막 여러 사람이 막 던져도 뭐 끊김없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김창돈 선생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받아서 한 질문이 뭐냐면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나 대학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주민자치를 해왔기 때문에 또 금왕리의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동종대 박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안 웃으시네. 네. 자, 그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홍진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좀 항상 뒤에 배당 받으면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한 6분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불리하진 않고요. 네, 아니 오늘 이재섭 우리 교수님의 이 발제는 주민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귀중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갑니다. 특히 김석태 우리 경북대 교수님 정말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깊이 천착하시고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의와 열정이 전해지셨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김찬도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사실은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정내회 초나이카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경험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본에 정내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데 특히 이민 사회 혹은 외부인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정내회가 굉장히 배타성이 깊은 제도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또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유학생으로서 그때 전형적인 이 중산층의 그 주택가에서 거주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일본 학교 이사장이 자기의 자택을 이렇게 기숙사로 잠시 내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일본의 주택가 이렇게 거주할 경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 초나이카이죠. 정내회에 저희 같은 이민 뭐라 그럴까요? 외부인은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그게 운영이 돼가고 회비를 내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때 이렇게 본 건 그 다음 순서자에게 뭔가 패 비슷한 걸 이렇게 전달하는 걸 봤어요. 당신이 그 다음 순번이다. 뭘 중요하게 하나 봤더니 그 당시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일대 주택가에 이렇게 정확하게 쓰레기를 내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저도 처음 봐서 놀랬지만 일본의 까마귀는 정말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까마귀가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근데 도심부의 까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커졌나 했더니 도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주요 먹이로 섭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가공식품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큰데 이 까마귀가 그 쓰레기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 도심부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있는 쓰레기들을 까마귀가 훼손하지 않도록 그 정내에 그 주 혹은 그 달에 당번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쓰레기를 이런 그물망으로 촘촘한 그물망으로 싸서 그런 것 등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수거 전까지 그걸 책임을 지고 그리고 수거를 하면 바로 빗자루와 이걸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한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서 그 자리가 쓰레기가 있었던 자리다. 이걸 표시 안 나게끔 이렇게 딱 하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리수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어서 쓰레기를 그냥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란 게 저희가 버렸던 쓰레기가 정확하게 저희 집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외국인이 살고 있고 이 쓰레기는 우리가 버린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제 기억에 굉장히 놀라운 기억으로 사실은 자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자치활동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활동. 그래서 우리 김석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걸 생활형 자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내포형 모델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현장에서조차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분권 혹은 자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법률과 제도로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전형적인 단체 자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주민자치라는 자치의 영역마저도 주민자치회라는 제도를 만들면 그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고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분권과 자치라는 것도 이거 법을 개정하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헌법에 분권형 사회를 천명하면 마치 분권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이제 주민자치회라든가 혹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바라보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과연 우리는 뭘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주민자치가 정말 이런 생활형 자치, 우리 근저리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 등을 찾아서 하는 생활형 자치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직접 참여로서의 주민자치냐 즉 지방의회 의결 기능에도 관여할 수 있고 때로는 단체장의 의사결정에
구속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주민자치를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교육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직접 공무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교육도 일부 담당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가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각각의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주민자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규정도 달라요. 그리고 이걸 행정에서 주민자치 제도화라는 데 있어서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치제도과는 주민자치를 선도하거나 혹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자치제도과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민자치의 형태를 지지하고 보장하고 조장해주는 역할로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걸 고민하면서 뒤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치제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민자치에 관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자치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주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끼고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주도의 말규약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부에 있어서의 주민자치의 현실화, 실현화가 왜 어려운가? 다들 바빠요. 우리 기본적인 사회가. 즉 9시에서 6시까지. 그리고 모두들 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바쁘다라는 생활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여유를 가지고 그 안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반 시민들 혹은 주민들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 김찬우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개인의 이익이 그것이 공동선으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함들이 사실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고, 그리고 내가 갖는 이익이 나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의 유대와 연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참여를 함으로 해서 내가 얻는 이익도 있고 그 이익이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이익에도 충분히 기여를 하는, 나의 만족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만족감, 뭐 이런 부분들이 얼개설계 얽혀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또한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들은 발굴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 우리 중앙회가 일정 부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찬우 교수님께서 방금 소개하신 그 9가지를 통해서 점수를, 그 부분이 왜 충분히 공유가 안 됐는지 그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좋은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이제 쫓기기 시작했으니까 김성명 교수님 열심히 써주셨지만 5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분까지가 원래 세션 시간인데 20분이 돼가지고요. 제가 다 앞에서 김찬동 교수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 관점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정책학 전공인데 제가 정책학을 접근 방법이 주로 현상학하고 비판이론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상학 비판이론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의식적 존재로 바라보고 인간의 의식은 선험적으로 대상을 향한다라는 성격이 선험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내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한다면 선험적으로 무엇인가를 향하려고 하는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간에 대한 존재론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학이나 비판이론에서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한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인간이 의식적 존재로서 대상에 대한 능동적 향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실현 과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현이 무엇인가의 과정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실현 과정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주민자치의 논의가 나오는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또 국가나 또 사회 어떤 정부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어떤 담론의 과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라는 개념이 실은 인류 역사 과정에서 어떤 지배와 피지배의 과정, 권위와 또 굴종의 과정, 주인과 노예의 과정들이 쭉 흘러나오면서 비로소 보편적 인간이 자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담론의 과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책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민자치도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가 한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 실현을 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성이 실현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걸 개념을 서브젝트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서브젝트냐 아니면 실현되지 못할 수는 어브젝트 객체로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는 어떤 서브젝트가 자기 실현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또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브젝트와 서브젝트 간의 인터 서브젝트가 돼야 된다. 그걸 간주관성이라 이야기하고 비판 이론에서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주민자치가 어떤 제도의 설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라고 한다면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주민자치를 어떤 의식의 공유체, 의미세계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인간의 속성에 가깝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위로 표출되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이면의 동기체계가 뭐냐, 또 의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세계의 관점에서 주민자치도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주도의 마을과 행안부의 표준절에 대한 비교를 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인간의 존엄성에 어떤 관점들이 더 보장하고 있는가, 또 인간의 자기 실현 과정이 양 측면에서 보면 누가 더 자기 실현 과정을 더 반영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 제주도 사례가 훨씬 더 이런 그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에 가깝고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자기 해방 과정에서 존엄성이 더 보장이 되고 자기 실현을 자기 삶의 단위에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 훨씬 더 가깝다고 보고, 우리가 이런 주민자치를 바라볼 때도 그 목적성을 좀 더 분명하게 타겟팅을 하고 설계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김찬도 교수님 앞에 교수님이 잘 설명하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답변할 수 있는 것 뭐 충분히 하셔도 돼요. 5분 이내에 쓰십시오. 짧게 하면 더 좋고. 부족한 논고에 너무 귀한 토론 감사하고요.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을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행정이 바라보는 마을과 주민들이 바라보는 마을이 어떻게 갖고 다를까, 또 주민이라는 주체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정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주도의 마을을 보니 제주도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서 내려서 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아주 작은 단위에서 만들어진 마을의 주체들이 연결돼서 지금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행정동이라는 개념이 있고 법정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과거부터 이어온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행정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행정동을 중심으로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그 규모 안에서 어떻게 자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모든 것에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제가 갔던 마을들, 만났던 마을들, 글로 접했던 제주의 수많은 마을들이 떠오르면서 이 마을의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에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그것들을 다 각기 그 갈등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움도 하기도 하고 뭐 법정 소송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 쟁투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주도의 주민자치가 잘 되니까 잘 가고 있겠지가 아니라 수많은 다툼 속에서 지금의 주민자치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주민자치는 지금도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 더 많은 얘기들은 주민자치의 현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들과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그 살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살리면서 그 행정과의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그러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과 함께 아우르면서 이런 틀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어떨까. 그리고 뭐 제주도도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고민들과 어떤 갈등과 쟁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주도 안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마을규약 연구에서 이것들의 표준안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만든 이유가 이 급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마을마다 다양한 갈등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우르는 표준안이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판단들을 연구자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 마을들이 잘할 수 있게 행정이나 이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같이 어우러진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주민들의 자치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는 마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또 글을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발표한 제주도 그 마을 규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없는 시간을 통해서 마을 자체 내의 그 갈등, 쟁점들을 소송까지 벌여가면서 만들어져 온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가봤던 그 금왕리 그 마을 규약도 7차 개정까지 갔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그 임원은 남녀 동수로 돼야 된다라고 규약에 스스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데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산재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기. 아이고. 쳤나 모르겠다. 오늘 이재섭 박사님 이제 제주 향약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제는 한국적인 어떤 주민자치의 원형을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고 생각되는 게 물론 이제 박형학 교수님께서 향약의 최고 권위자십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퇴계 향약이 있고 율곡 향약이 대세로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에 정리했는 게 다산이 경세유표에 향약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산 정리했는 게 이 양반은 시간이 많으니까 정말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그 송나라 향약이 명 때는 어떻게 변화되고 청 때는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미 다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했다는 근거는 없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그 다산이 보면 교화, 규약, 규율, 치안, 자치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그게 지금 제주도에 살아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쩌면 이번에 주민자치회 제도화할 때 한국적인 주민자치회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 이재섭 박사님이 열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수로에서 한두 분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전현평 교수님. 네. 네. 발제자가 우리 여기 원에서 한 그 조례를 비교한 거, 그건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주도가 하는 제가 올해 2월 달에 금왕리 사례를 제가 답사기를 썼어요. 컬럼으로. 그걸 자세히 보시면 제주도형의 이런 주민자치가 바람직한 거냐.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건 김찬동 교수가 말씀한 거랑 같아.
그 가서 보니까 이건 폐쇄형 조합자치 내지는 상가자치 수준의 자기 공동 자원을 가지고 자기끼리 나누고 뭐 거기에 들어온 사람 규제하고 이러면서 전혀 스피로버가 되지 않아. 거기서 해서 스피로버가 돼가지고 브릿지 자본이 되는가, 그죠? 이런 공공성의 확장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는 내가 생각이 들었고, 그게 우리가 따라갈 모델이냐, 앞으로 주민자치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주민자치의 모델은 얼마나 많은 사회자본이 거기서 형성되는가, 친밀감이 만들어지는가. 아까 김 교수가 말했잖아요. 그런 자기 있잖아요. 현상학적으로 자기 주체 의미가 같은 거 확장되는가, 이런 것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그게 삶의 질을 향상해야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그런 거를 주민자치를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돌봄의 어떤 새로운 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본처럼, 또 어떤 재해에서 어떤 협동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가, 뭐 자기 존중과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자본이 아주 스피드 오버되는 그런 브릿지 자본이 형성되는가 하는 그런 현대적인 의미에서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나아가면은 주민자치가 과연 우리나라 같이 썩어가는 이 대의 정치를 대안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식도 가지고 있는가, 뭐 시민단체를 대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제주도형 주민자치는 폐쇄형이면서 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자기끼리 나누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박경화 선생님 또 서운하게 듣지 마라. 어저께 과거에 했던 우리나라 촌계가, 신분사회에서 유지됐던 그 촌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끼리 자율적으로 한 거는 존중하고, 제주도가 지금 그런 식으로 공유자원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그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사회자본과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데까지 확장되는 그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주민자치를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고, 특히 이 개 같은 이런 모임은 그 자연 조건, 그 지역의 산업, 문화에 따라 틀려서 제주도도 하나가 아닙니다. 산간 지방이 있고 어업 있고 농업 있고 이거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교 연구를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두드러진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배타성. 새로 내려온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귀촌자가 그 조직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배타성을 어떻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행안부가 만드는 그 주민자치 표준조례와 제주도에서의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적으로 만든 마을 규약을 비교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 좋은 발표, 토론 자리시켜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빠르게.